이제 문제집 선택 요령과 활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문제집을 사러 아이랑 같이 서점에 한번 나가보시면 문제집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집을 언제 선택하느냐. 개념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만으로 개념 공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개념 설명이 조금 많이 들어있는, 개념의 비중이 조금 많은, 처음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개념 내용을 이해를 하고 쉬운 문제부터 적용시켜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념서는 일단 가장 쉬운 단계의 문제집이다. 그리고 아이가 읽고 이해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할애가 되어 있는 문제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형 문제집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개수가 많고 아이가 반복해서 유형을 연습하게끔 만들어진 이런 문제집이 유형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심화서는 이렇게 최상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런 문제집들이 되게 심화 문제집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집의 특징은 문제수가 적어요. 그리고 문제 하나당 공간이 굉장히 크죠. 아이들이 그 밑에 이제 써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한 페이지 문제가 3-4문제 정도 만들어진 그런 문제집들이 보통 심화 문제집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문장제로 되어 있거나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심화서를 한두 문제 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심화 문제집을 거치기 전에 유형서에 있는 서술형 문장제 문제를 어느 정도는 연습하고 온 아이들이 심화서에 있는 그런 문제들도 풀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단계를 꼭 밟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제가 단계를 밟아야 된다고 해서 모든 아이가 처음부터 제일 쉬운 문제집 풀고 중간 문제집 풀고 어려운 문제집 풀고의 단계를 밟으시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이들의 수준은 굉장히 크게 달라요. 일단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푸는 교과서 수준, 익힘책 수준 정도를 이해하는 아이다 라고 하면 이 아이는 최상위는 생략해야죠. 이거 풀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수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교과서를 복습해주는 정도의 문제집, 갯불 말고도 교과서 뭐 개념 연습이라던가 그런 문제집으로 이제 복습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쉬운 문제집으로 접하면서 이제 유형서까지 오는 게 그 아이들의 최종 종착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우리 아이가 수준이 좀 높아요. 이런 아이들은 개념서 패스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전제는 있어요. 개념 공부를 교과서나 뭐 그런 걸로 탄탄하게 한 이후에 개념서 패스하고 바로 유형서로 넘어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준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유형서에서 멈추셔도 괜찮고, 우리 아이가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유형서와 심화서만 다루셔도 괜찮고, 이렇게 조금 유동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집을 결정을 하실 때 우리 아이가 그 문제집 전체 10문제를 풀었을 때 7문제 정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풀고 30% 정도, 3문제 정도는 좀 고민해야지, 혹은 답지를 보든가 아니면은 누군가의 설명을 들어서야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섞여 있는 정도가 적합한 난이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절대 정답률과 오답률의 비율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30%만 보충하면은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70%의 문제는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빨리 정확도를 붙이는 데 필요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30%의 문제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문제집을 90%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시켜보자,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집들은요, 학년이 지나고 학기가 지나면서 조금 믹스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특정한 어떤 이제 문제집 회사, 문제집 스타일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호불호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특정한 문제집 브랜드에 익숙하게 되면은 문제가 진행되는 방식, 그 다음에 문제집이 구성되어 있는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아이가 거기에 너무 좀 안일해지는 부분들도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집은 이제 출판사별로 좀 섞어주시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갯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념서랑 유형서가 이제 2권 이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학기 새롭게 고르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집을 하나 선정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 문제집을 저는 완전히 뜯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번 학기에 우리 애가 문제집을 단계별로 4권을 풀었어요. 그러면 수학 공부 웬만큼 했으니까 선행해도 되죠?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거나, 선생님,
한 학기에 몇 권 정도를 풀어야 수학 공부를 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권수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한 권을 풀더라도 완전히 뜯어먹게끔 90% 이상의 정답률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집 한 권을 반복해서 푸는 거를 너무너무 지겨워하는 스타일의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집 여러 권들을 돌려가면서 풀으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권을 완벽하게 푸는 게 문제집을 푸는 요령이라고 좀 이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또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선생님, 한 권을 푸는 거 좋아요. 근데 누군가는 양치기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들이 많아요. 양치기가 뭔가요? 말 그대로 양을 많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집을 여러 권을 푸는 경우. 자, 이건 보통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제 오가는 그런 용어인데 양치기의 장점은 이런 겁니다. 어느 문제를 풀든 내가 한두 번은 풀었던 유형과 비슷한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려면 속도가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훈련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양치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치기를 좀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치기 하세요. 하시는데 한 권의 마스터 문제집은 꼭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슷한 난이도 혹은 이제 난이도를 조금 달리 해가지고 이번 학기 우리 아이한테 6권의 수학 문제집을 풀리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6권 풀으셔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아이가 가장 풀고 싶어하는 문제집 혹은 학부모님 보셨을 때 구성이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문제집 한 권은 마스터 문제집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마스터 문제집은 틀린 문제 반복해서 풀고 맞은 문제도 왜 맞았는지 체크해보고 계속 반복해서 푸는 문제집으로 정하시고 나머지 5권의 문제집은 그 마스터 문제집과 다른 유형, 다른 난이도로 되어 있는 문제들만 푸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얘기는 6권을 전부 다 뜯어먹을 수는 없어요. 한 권은 뜯어먹고 나머지 5권은 이 한 권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보충을 했으면 좋겠는 부분들만 풀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문제집 한 권을 정말 깊이 있게 90% 정도의 정답률을 보일 정도로 반복해서 푸는 거 일단은 강추. 하지만 아이가 그걸 좀 못 견딘다 혹은 많이 풀리게 하고 싶다 하신다면 한 권의 마스터는 그렇게 하시되 다른 문제집들은 마스터 문제집에서 부족한 부분들만 조금 보충하셔서 풀려주시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등수학은 문제풀이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문제집을 한 권을 선정하시면 이 문제집 안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이용하셔야지 이 문제집을 정말 제대로 소화하는 거예요. 우리 해설지 한번 보실래요? 학부모님도 해설지 안에 있는 설명들, 내용들도 다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해설지 안에 혹시나 더 읽어보기라는 파트가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갯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연을 준비하고 문제집들을 한번 참고해 보면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이들이 최상위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집에서 엄마가 지도해주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충분히 혼자 노력하면 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가야 되거나 이런 방법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최상위 같은 이런 난이도의 문제집들은 어려운 문제들의 그 개념 설명, 문제 설명 QR코드가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집일수록 문제집을 고르실 때 여기 문제를 설명하는 QR코드가 잘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아, 이 문제집이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진심인 문제집이구나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5, 6학년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되게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 여기 지금 첫 페이지 펴면 바로 도형 길잡이 앱이 설명돼 있어요. 제가 4학년부터 우리 아이들 도형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QR코드 찍으시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도형을 이제 카메라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면 예쁜 화면으로 우리 아이들이 도형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되게 좋은 앱으로 연결이 돼요. 부모님들 질문하신 사전 질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수학에 흥미를 조금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활용하면 활용하실수록 아이들이 수학을 즐겁고 어렵지 않게 느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들이 문제집을 선정하실 때 문제만 보지 마시고 어떤 특이한 점이 있어서 우리 아이가 이거 공부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 답지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답지 공부할 때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네? 뭐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문제집을 선정하시는 기준의 폭을 넓혀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문제집을 풀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제대로 된 난이도의 문제집이라면 30% 정도만 틀린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일단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야겠죠.
체크했죠? 체크하실 때 단계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틀린 문제를 그 자리에서 풀어야 돼요. 학부모님들 중에는 이제 바쁘셔가지고 주말에 몰아서 채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요, 조금 시간을 할애하셔서 매일매일 그때그때 문제집을 풀었을 때 채점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풀고 나서 답을 맞추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버리면요,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라던가, 그 다음에 다시 풀어야 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해서 풀어야 될지 여러 가지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돼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채점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채점한 결과를 바로바로 보여주세요. 한 페이지 또는 오늘 공부량이 끝나면 채점을 해주시고요. 채점을 한 결과를 그 자리에서 한 번씩은 풀어봐야 돼요. 그때 해결이 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착각을 해서 실수를 한 문제, 혹은 문제를 잘못 읽어서, 아니면은 이제 문제 풀이를 하다가 뭐 더하기를 빼기로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 중에 오류가 있어서 틀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고치고 다시 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시 풀었는데도 잘 모르겠어, 답지를 봐야 될 정도 혹은 질문을 요할 정도로 못하겠어, 이런 문제들은 차곡차곡 모아서 다시 푸는 기회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를 할 때 오답 노트를 해야 돼요? 라는 질문으로 확장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오답 노트를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학창 시절을 잘 생각해보면 오답노트 열심히 쓰셨지만 그거 정말 활용하셨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예쁘게 꾸미고 좋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자기 만족에 불과할 뿐 그게 정말 효과가 있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단계를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아이들이 오답 푸는 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답 봉투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답 봉투는 뭐냐면요, 우리 집에 굴러다니는 서류 봉투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서류 봉투 하나에다가 단원 혹은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 기간 문제를 다 모아놓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오답 봉투를 만드실 때 오답 노트를 만들 때와 똑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문제를 다 잘라서 넣어야 돼요. 우리는 원래 막 예쁘게 붙였었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대충 잘라도 돼요. 주의하실 점은 어느 문제집에 몇 페이지 몇 번인지는 꼭 적어서 넣으세요. 왜냐하면 문제만 잘라져 있으면 어느 문제집인데 우리가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특정 시간이 지나면 봉투 안에 문제가 쌓였을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거를 짜투리 시간에 한 문제씩 꺼내서 풀고 풀었으면 찢어버리는 이런 퍼포먼스를 아이한테 하게끔 하시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이 양이 줄어드는 것도 좋고요. 내가 이거를 찢어버린다는 행위 자체가 뭔가를 정복했다라는 엄청난 성취감을 주게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 봉투에서 꺼내서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면 찢어서 버리는 행위로 그 문제는 더 이상 풀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못 풀었다, 답지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답지를 봐서 한번 풀었다, 다시 봉투에 넣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그 문제를 다시 만나서 풀 때까지. 자, 우리가 오답을 한번 풀었다고 해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문제집을 풀었던 순서대로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음엔 이거가 나왔었고 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은 답도 기억나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도 기억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봉투에서 무작위로 꺼내서 문제를 풀게 되면 그런 점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서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면 그 문제를 그냥 시험장에서 떡하니 만났을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문제 적응력이 아무래도 조금씩 훈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큰 장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찐 수학 공부는 저는 오답을 푸는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아이가 오답을 만났을 때 그 오답을 그냥 정석으로 푸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높은 문제라면 교과서로 돌아가서 혹은 개념서로 돌아가서 왜 못 풀었는지를 개념부터 찾아보는 단계, 이렇게 가시는 게 제대로 수학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초등 때부터 준비하는 시험 대비 전략에 대해서만 정리를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단원평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성적으로 남는 것도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성취감이랄까,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 수학 잘하고 있어, 나 수학 잘하는 아이야 라는 거를 일깨워주는 굉장히 큰 경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원평가 꼭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중고등학교에서 보는 시험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친구보다 더 빠르게 정확하게 정답을 내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친구랑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평소에 숙달을 굉장히 많이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럴 때는 유형서가 아까 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제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험 대비 유형 문제집은 유형서, 그리고 유형서가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심화서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로서 우리 아이들 시험 대비를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시험 환경에 노출시켜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OMR 카드라던가 서술형 답안지 기본 양식 같은 것들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가지고 실제 시험 보는 환경처럼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켜주신 것도 긴장감도 조성시켜주고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